진심입니까? 이 나라를 따라하라고요?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지금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위기의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영광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앞질러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은 한 나라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 무시했었고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말이죠. 이제 유럽은 한국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우리도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그 해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쌓일수록 코웃음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불편함이 들어찼죠. 2시간짜리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저는 알레한드로 바르가스입니다. 스페인 최고의 명문대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죠. 유럽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했고 그 당당함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강의가 그 당당함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를 뒤흔든 분은 미겔 에르난데스 교수님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30년 가까이 EU 통합 경제와 산업 전략을 연구해온 분이죠. 교수님의 첫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과거형이었죠. 강의실 200명이 그 문장 하나에 동시에 굳어버렸고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은 지난 70년간 전쟁 없이 성장했고 복지를 만들었으며 인권의 기준을 세계에 제시했죠. 세계가 유럽을 모델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과연 세계는 여전히 유럽을 모델로 삼고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유럽의 성장률 수치를 연도별로 짚어나갔어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이어지는 숫자들은 완만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가고 있었죠.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흐름이었고 그 흐름은 이미 수십 년째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숫자 앞에서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교수님은 유럽의 강점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높은 복지와 의료 접근성, 안정된 제도와 노동권,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죠. 바로 이 강점들이 동시에 유럽의 속도를 막는 안전벨트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동시에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사회적 합의에 드는 시간, 촘촘한 규제와 절차, 정치적 분열과 타협의 지연. 교수님은 이것들이 유럽의 가치를 지키는 장치인 동시에 유럽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늦추는 구조가 됐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유럽 각국의 현실을 하나씩 꺼냈어요. 독일은 유럽 최강의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정밀 기계, 자동차, 품질 시스템에서 세계가 독일을 따라왔죠. 그런데 에너지 구조와 공급망, 중국 시장 의존이라는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국가 전략 산업이 강했습니다. 항공, 방산, 기술 관료 체계에서 프랑스식 모델은 여전히 세계가 주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사회적 저항이 반복됐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속도의 손실로 이어졌어요. 이탈리아는 강한 전통 제조업과 디자인 감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구조 개혁은 계속 지연됐고 정치와 재정의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그 강점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스페인. 저는 그 대목에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관광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 청년 실업, 산업 고도화의 과제. 교수님은 스페인을 특별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죠. 그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교수님은 이 네 나라의 사례를 한 문장으로 묶었어요. 유럽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가속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속하는 힘. 우리에게 그게 있었냐고요. 교수님은 이유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유럽이 선택한 길은 통합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석탄과 철강이라는 전쟁의 핵심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유럽은 전쟁을 제도로 막아냈어요. 그리고 그 제도는 공동시장으로 자본과 노동의 자유 이동으로 마침내 단일통화 유로로 확장됐죠. 교수님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유럽은 평화를 제도화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가속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데는 약했죠. 통합이 커질수록 결정은 느려졌고 국가별 이해관계 충돌은 커졌어요. 27개 나라가 한 방향으로 뛰어야 하는데 출발선에서 합의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구조였죠. 저는 그 구조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은 유럽의 강점이 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독일의 제조와 품질, 프랑스의 전략 산업, 네덜란드의 무역과 물류, 스위스의 금융과 신뢰, 스페인의 관광과 문화자산. 각자의 강점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 강점의 이면을 건드렸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 엔진을 동시에 돌리기 어려운 구조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정 지연을 줄이는 실행 구조, 전략 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집중력, 위기에서 오히려 속도를 올리는 전환 능력. 유럽의 다음 단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독일의 제조 경쟁력, 프랑스의 전략 산업 설계, 네덜란드의 무역 구조, 스위스의 기술 집중.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각자 분업해온 그 강점들을 동시에 구현한 나라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심지어 그 나라는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지 못한 강점들까지 가지고 있어요. 위기를 완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구조 전환의 연료로 쓰는 능력, 긴장을 공포가 아니라 가속의 동력으로 바꾸는 능력. 유럽 어느 나라도 이 두 가지를 제도화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낸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조건은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고 안보 불안이 상시였으며 수출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전쟁 직후의 빈곤,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냐고요? 어떤 나라의 이름이 나올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름의 등장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 전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그런데 에르난데스 교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유럽은 강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국은 그 강점들을 동시에 요구받았습니다. 유럽은 안정 위에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긴장 속에서 가속했습니다. 유럽은 평화를 제도화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을 제도화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제 안에 있던 자부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가 어떻게 유럽의 강점들을 압축해냈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안고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건부터 꺼냈습니다. 국토 면적은 스페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작은 땅의 70%가 산지죠. 평지는 30%에 불과한데 그 30%마저도 문제였어요. 한반도는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넓게 펼쳐진 땅입니다. 이 암석이 풍화되면 모래 성분이 많아지고 물을 붙잡아 두는 힘이 극도로 약한 토양이 만들어지죠. 비가 와도 금방 빠져나가고 영양분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평지는 30%라고 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때 앞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땅에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없으면 집약으로 가고 토양이 약하면 환경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쌓고 품종을 개량하고 토양을 직접 바꿔나갔습니다.
타고난 땅이 아니라 만들어 온 땅이었죠. 흉년이 들면 퇴비 기술을 발전시켰고 홍수가 나면 수리 체계를 고쳤으며 실패할 때마다 더 촘촘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수백 년에 걸친 개량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서 식량난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나라들에게 쌀농사 기술을 전수하며 가장 앞자리에서 돕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농사짓기조차 불리한 땅을 수백 년에 걸쳐 일궈낸 그 경험을 들고 굶주린 대륙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옥한 평야 국가가 아니었어요. 비옥하게 만들어 온 국가였죠.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어요. 스페인은 땅이 넓고 기름졌습니다. 우리는 그 풍요로움 위에서 자랐죠. 그런데 한국은 땅이 없어서 오히려 땅을 다루는 기술 자체를 만들어냈고 그 기술이 지금 굶주린 대륙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광물도 없었죠. 전략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전쟁 직후였고 산업 기반은 붕괴됐으며 나라는 반으로 갈라진 채 상시 군사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유럽은 전후 복구를 회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건과 생존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게임으로 시작했죠. 그렇다면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는 한국에게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공간이 넓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여유가 있고 결정이 늦어져도 손실이 크지 않죠. 스페인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협업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했고 갈등을 빨리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단 규율이 생겼고 사회 전체가 맞춰서 움직이는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손해였어요. 결정이 늦으면 손해였죠. 실행이 느리면 손해였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성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용 계산의 습관이었어요. 느리면 죽는 구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었죠.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자원도 없고 땅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었나요? 자원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선택만 남깁니다. 수입해서 가공하거나 가공한 것을 비싸게 팔거나. 한국은 국가 설계 자체를 그 방향으로 맞췄어요. 항만과 물류를 국가의 혈관으로 깔았고 공장을 국가의 심장으로 돌렸으며 수출을 국가의 호흡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에게 수출은 선택지 중 하나였어요. 한국에게 수출은 호흡기였죠. 그래서 한국의 공장에서는 납기가 신뢰가 됐고 품질이 존엄이 됐으며 불량률은 국가적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기업 문화가 아니었어요. 생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라의 DNA였죠. 보통 전쟁 위험이 큰 나라는 경제가 불안정해집니다. 투자가 줄고 사람들이 떠나며 산업이 위축되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어요. 상시 긴장이 오히려 동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군 복무를 통해 인력풀이 구축됐고 방위 산업이 제조 기반을 키웠으며 위기 감각이 정책 속도를 높였죠. 유럽은 전쟁을 막기 위해 EU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긴장이 공포가 아니라 속도를 올리는 연료가 된 나라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유럽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긴장을 제거했고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안락함이 들어찼죠. 한국은 그 긴장을 끝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장이 한국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전후 빈곤은 보통 세대를 잃게 만듭니다. 가난 속에서 희망을 잃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동력 자체가 사라지죠. 그런데 한국은 빈곤을 시간 단축의 압박으로 바꿨어요. 산업을 천천히 키울 여유가 없었고 시행착오를 길게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강해졌죠.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크게, 가장 빨리. 실패하면 바로 바꾸고 성공하면 더 크게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어요. 유럽은 완성형 모델을 천천히 다듬었습니다.
한국은 완성되기 전에 시장에 던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완성했죠. 좁은 땅은 조직력이 됐고 자원 없음은 수출 제조가 됐으며 분단의 긴장은 동원과 기술이 됐고 전후 빈곤은 압축 성장이 됐습니다. 결핍이 곧 시스템이 된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실제로 굴린 건 누구였을까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제도도 아니었죠.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사막에서 새벽 작업장에서 온몸으로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대가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 나라의 뼈대를 세웠어요. 결핍이 시스템이 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유럽의 산업화는 세대를 거치며 천천히 쌓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숙련이 쌓이고 자본이 모이고 제도가 정착되고 기술이 축적되는 구조였죠. 100년의 기다림으로 만들어냈죠. 그런데 한국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쟁 직후 먹고 사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한국이 택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강도를 올리는 것이었죠. 느리면 계약을 잃고 계약을 잃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나라가 멈추는 구조였으니까요. 근면성실이 미덕이 아니라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된 나라였습니다. 200년 걸릴 산업화를 30년에 해치운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때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도를 올리는 방식이라면 결국 사람을 갈아 넣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당시 한국에게 지속 가능성은 사치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따질 여유가 생기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존의 방식이 결국 산업국가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산업단지는 밤에 꺼지지 않았어요.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 기숙사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눈을 붙이는 노동자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새벽 교대. 산업단지의 불빛은 단순한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살아 움직이는 증거였어요. 스페인의 공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가족과 저녁을 먹고 광장에 나와 이웃과 대화를 나눴죠. 그게 우리의 문화였고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공장은 저녁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였고 누군가의 청춘이었으며 누군가의 가족과 떨어진 밤이었죠. 유럽이 숙련과 품질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았다면 한국은 신뢰를 빠르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서구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브랜드도 없었으며 쌓인 명성도 없었죠.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무기는 딱 하나였어요. 납기였습니다. 수출 계약은 국가 단위의 생존선이었어요. 한 번의 납기 지연, 한 번의 품질 문제가 곧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었죠. 유럽은 늦어도 다음 기회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다음이 곧바로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생활 규율처럼 현장에 스며들었습니다. 빨리빨리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약속의 시간표였죠. 유럽의 신뢰는 축적이었고 한국의 신뢰는 납기였습니다. 자원이 없던 나라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사람을 팔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은 중동 사막으로 떠났어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열기, 밤에는 모래바람, 가족과의 생이별, 그리고 벌어서 보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절박함. 스페인은 관광이 있었고 유럽은 축적된 산업과 금융이 완충이 됐습니다. 한국은 완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충이 됐죠. 그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송금 봉투에 담겨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돈은 공장 설비가 됐으며 산업단지가 됐고 항만과 도로가 됐습니다. 유럽은 자원을 활용해 자본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사람이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어요. 한국 산업화의 시드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스페인의 관광 수입과 사막의 송금 봉투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같은 외화였지만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게 희생을 강요한 건 결국 국가 아닌가요?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보다 자녀를, 자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속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축 성장의 엔진은 공장만이 아니었어요.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산업화 세대는 자신의 삶을 줄여 다음 세대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어요. 극단적인 저축, 도시 이주, 교육비 집중. 자녀의 사회적 상승을 가족 전체의 프로젝트로 설정했죠. 아버지는 야근을 했고 어머니는 절약을 했으며 자녀는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가족이 한 나라의 성장률을 떠받쳤던 구조였어요. 유럽은 이미 공교육과 직업교육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대를 뛰어넘는 도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나섰습니다. 형광등 아래 새벽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교복이 낡아도 참고서를 사주는 부모들, 고향을 떠나 도시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이주민들.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더 나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속도는 점점 진화했습니다. 처음엔 빠른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반복 학습으로 숙련을 쌓고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불량률을 낮추고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유럽이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한 품질 문화를 한국은 압축해서 따라잡았어요. 대충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빠른 나라가 된 겁니다. 교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본이 부족했던 나라가, 자원도 없던 나라가 전쟁의 상은 위에서 한 세대의 노동과 희생으로 산업국가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구조적 존경이 마땅한 역사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속도를 처음으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쌓이고 쌓여 하나의 산업국가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더 빨라졌을까요? 1997년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으며 환율이 폭등했죠. 한국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어요. 국가 신뢰 자체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구조적 파산에 가까웠죠.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정도면 사실상 나라가 망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겨우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며칠 안에 바닥날 상황이었으니까요. 국제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추락했고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쳤고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았죠. 30년 가까이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맞은 건 갑자기 게을러졌거나 방향을 잃어서가 아니었어요.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쌓인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습니다. 단기 외채에 의존한 금융구조,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대기업 부채, 취약한 외환 관리 체계. 그 균열들이 외부 충격과 맞닿으면서 한꺼번에 무너진 거였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는 방식을 택했죠. 대기업을 정리했습니다. 부실 금융을 끊어냈어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으며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쳤습니다. 합의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고통은 컸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빨랐어요. 그 속도가 결국 한국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유럽은 어땠을까요? 이탈리아는 위기가 올 때마다 완충을 선택했습니다. 급격한 구조개혁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고 정치는 교체를 반복했으며 공공부채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됐죠.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았어요. 그런데 개혁을 실행하는 속도는 언제나 느렸습니다.
프랑스는 강한 노조와 사회적 합의 문화가 있었어요. 연금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대규모 시위가 터졌고 노동개혁은 번번이 저항에 막혔죠. 안정과 보호를 우선하는 나라였습니다. 속도보다 합의가 먼저였어요. 독일은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을 단행했어요.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변화를 이끌었죠. 독일은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에는 사회적 합의와 긴 시간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스페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제 또래 둘 중 하나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관광 의존 구조는 완충 장치가 되졌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유럽은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한국에서 벌어진 가장 특이한 장면을 꺼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를, 금목걸이를,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부터 살리자는 정서가 가정으로, 개인으로 퍼져나갔죠.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금을 내놓았어요. 모인 금의 무게가 225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1억 달러가 넘었죠. 유럽에서 위기는 정부의 문제였습니다. 시장의 문제였고 정당의 문제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위기는 가정의 문제였어요.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속도의 차이를 만들었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게 정말 자발적인 참여였나요? 사회적 압박이 작용한 건 아닌가요? 압박이 아니라 본능적인 참여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죠. 35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강제로 350만 명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자신의 나라라고 느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결혼반지를 내놓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던 반지를. 그 할머니를 강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감각이 한국에는 있었어요. 위기를 개인의 일로 받아들이는 감각. 나라가 곧 나라는 감각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위기가 끝난 뒤 단순히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았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속도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고 IT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웠으며 모바일 산업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유럽 각국은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했어요. 한국은 위기 직후 국가 전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올인했습니다. 위기가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된 거였죠. 그리고 산업 구조가 재편됐어요.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고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됐으며 조선 점유율은 올라갔고 전자산업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IMF 이후 10년 안에 한국은 단순 회복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산업 체급으로 이동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위기 이전엔 따라가는 나라였다면 위기 이후엔 앞서가는 나라가 됐죠. 유럽 일부 국가들은 위기 이후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은 상향 이동이 목표였어요. 완충은 안정을 만들지만 전환은 도약을 만듭니다. IMF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럽은 위기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기여를 바꿨어요. 유럽은 손실을 줄이려 했고 한국은 체급을 올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들으면서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그 위기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버틴 것과 도약한 것은 다른 이야기였죠. 한국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걱정하는 동안 한국은 진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가.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눈에 보이죠. 그런데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은 유럽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독일은 정밀 제조와 자동차에서 세계 최고였어요. 프랑스는 항공과 방산, 원전에서 국가 전략 산업을 이끌었죠. 네덜란드는 물류와 무역, 반도체 장비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됐습니다. 스위스는 금융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쌓았어요. 스페인은 관광과 서비스, 재생에너지에서 강점을 키웠죠. 각자의 강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강점들을 나열한 뒤 딱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유럽은 강점을 나눠서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시에 가졌습니다. 앞자리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있었나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분야만 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고 안보는 불안했어요. 그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여러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반도체 이야기를 꺼냈어요. 21세기 산업은 재료가 아니라 정보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반도체였죠. 서버, 인공지능, 통신, 자동차, 무기체계. 이 모든 것의 심장이 반도체였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초정밀 공정, 막대한 투자, 엄청난 불량률 관리, 공급망 안정성.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는 국가 체급 산업이었죠. 한국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량 생산과 품질과 납기와 업그레이드 속도를 동시에 맞추며 세계가 의존하는 공급자가 됐어요. 독일은 제조 강국이었지만 반도체 생산 주도권은 자동차와 기계 쪽에 강점이 집중됐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세계 공급망의 관문이 됐지만 대량 생산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에 있었죠. 유럽은 장비와 기계와 완제품의 강점이 분화됐습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의 중심축을 잡아 세계 산업의 심장 박동에 직접 관여하게 됐어요. 반도체 하나가 멈추면 무엇이 멈추는지 아나요? 스마트폰이 멈추고 서버가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병원 장비가 멈추고 군사 시스템이 멈춥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구조가 된 거예요. 교수님은 조선과 제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후발국이 제조업에서 선진국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압도적 가격 경쟁력 아니면 납기와 품질과 생산성의 시스템. 가격 경쟁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택했어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열고 수정하고 즉시 반영합니다. 이 루프가 짧아지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됐죠. 독일은 품질과 표준에서 세계 최고였지만 변화 속도는 합의와 규정과 노동 구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프랑스는 전략 산업이 강했지만 현장 개선 루프가 한국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방식과는 결이 달랐죠. 스페인은 관광과 서비스 비중이 커서 사회 전체가 제조 리듬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한국의 조선소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갔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증명하고 더 빠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장을 설득했죠. 그 설득이 쌓여 신뢰가 됐고 신뢰가 쌓여 시장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방산 수출까지 한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방산 강국은 원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아닌가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산에서 신뢰는 성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납기, 유지보수, 생산 안정성이 함께 묶여야 합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으로서 이미 그 묶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방산에 이식한 거였습니다. 프랑스는 전통 방산 강국이었어요. 브랜드와 외교와 기술 축적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독일도 고급 기술력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겼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존의 긴장이 방산을 멋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로 만들었어요. 그 긴장이 기술이 됐고 기술이 생산성이 됐으며 생산성이 수출이 됐습니다.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한 수십 개 나라가 한국 방산 장비를 선택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디지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결제, 행정, 물류, 소비, 콘텐츠가 한 몸처럼 붙어 움직이는 나라예요. 유럽은 오래된 시스템을 천천히 고쳐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 깔면서 통합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출시 속도가 빠르고 소비 패턴 전환 속도가 빠르며 기업의 실험 속도가 빨라졌죠. 독일은 제조 디지털화에서 강했지만 국가 행정과 일상의 디지털 통합 속도는 신중한 편이었어요. 스페인은 서비스 산업 강점은 있었지만 국가 운영체제처럼 통합된 가속 모델은 한국만큼 극단적이지 않았죠.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꺼냈어요. 문화였습니다. 유럽은 문화 강국이 많았어요. 프랑스의 예술, 스페인의 유산, 이탈리아의 전통. 그런데 그 문화는 대부분 유산과 관광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현대 문화를 공장처럼 산업화했죠. 음악, 드라마, 게임, 콘텐츠, 앨범 컴백 일정, 시즌 제작, 글로벌 동시 공개. 문화에도 납기가 생겼습니다. 제조 강국이 문화까지 강한 조합. 세계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나라가 됐어요. 저는 그 순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조, 반도체, 방산, 디지털, 문화. 유럽은 이 5가지를 5나라가 나눠서 가졌습니다. 한국은 한 나라가 동시에 가졌어요. 유럽은 강점을 나눴고 한국은 강점을 묶었습니다. 유럽은 오래 유지했고 한국은 짧게 압축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세계가 의존하는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요. 세계의 기준선이 된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통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줄인 것만이 아닙니다. 24시간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스페인에서 24시간은 여유롭게 펼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은 천천히 시작하고 점심은 길게 먹으며 저녁은 늦게까지 이어지죠. 우리에게는 시에스타가 있었어요. 더운 오후엔 잠깐 눈을 붙이고 광장에 나가 이웃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고 우리의 리듬이었으며 우리의 풍요로움이었죠. 그런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리듬이 지금 세계가 달리는 속도와 얼마나 맞는지 처음으로 스스로 물어보게 됐어요. 한국의 24시간은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출근 지하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배차 간격이 2분이에요. 그런데 그 2분 간격으로 오는 지하철이 꽉 차 있습니다. 플랫폼에도 사람이 넘쳐요. 그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아침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밀도였어요. 그 밀도가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회라는 뜻이었죠. 퇴근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운동을 하며 가족을 돌보고 다시 공부를 했어요.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2라운드가 시작되는 구조였죠. 그 2라운드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였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입시 경쟁이 있고 취업 경쟁이 있으며 승진 경쟁이 있고 자영업 생존 경쟁이 있었어요. 경쟁의 무대가 회사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촘촘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의 시간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일만 치열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노는 것도 치열했습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노는 것도 치열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가를 압축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놀 때도 짧고 강하게 노는 거예요. 평일 밤 서울의 번화가를 본 적 있나요? 월요일 밤인데도 사람이 넘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한 달씩 계획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1박 2일로 전국을 훑어요. 독일 사람들이 계획된 하이킹과 클럽 활동으로 주말을 보내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콘서트 티켓팅 전쟁을 치릅니다. 티켓팅이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인기 공연의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수십만 명이 몰려들고 단 몇 분 만에 매진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티켓을 못 잡으면 그 공연은 끝이에요. 여가도 속도가 경쟁력인 사회였죠. 카페 문화도 달랐습니다. 스페인에서 카페는 느긋하게 앉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앞에 두고 1시간을 보내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죠. 그런데 한국의 카페는 휴식과 소통과 업무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 친구와 빠르게 수다를 떠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섞여 있었어요. 카페조차도 다목적 공간이 된 나라였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헬스장, 러닝, 골프 연습장. 자기 관리도 경쟁처럼 하는 나라였죠. 새벽 5시에 헬스장 문을 열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도 그 에너지는 꺼지지 않았어요. 홍대, 강남, 성수 같은 거리는 평일 밤 11시에도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음악이 흘렀으며 가게마다 사람이 넘쳤어요. 마드리드의 저녁 문화가 느리고 길게 흐른다면 서울의 밤은 짧고 강하게 폭발했습니다. 스페인의 저녁 식사는 2시간이 기본이었어요. 음식을 천천히 즐기고 대화를 나누며 그 시간 자체를 소비하는 문화였죠. 그런데 한국의 식사는 달랐습니다. 배달앱을 열면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해요. 새벽 2시에 주문해도 배달이 됐습니다. 식사가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장치가 된 나라였어요. 새벽 배송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그 물건을 옮기기 위해 새벽 내내 물류 허브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물류 허브의 영상을 보면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공장보다 더 공장 같았습니다. 밤새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유럽에서 밤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밤은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뜨거운 음식이 준비돼 있으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갔어요. 밤이 비는 시간이 아닌 나라였습니다. 이런 속도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학습 속도를 바꾸는 장치죠. 소비자가 반응하면 기업이 즉시 읽고 기업이 바꾸면 소비자가 즉시 반응합니다. 이 회전이 빠를수록 서비스가 빠르게 진화하고 앱이 빠르게 개선되며 트렌드가 빠르게 교체됩니다. 유럽 기업들이 시장 반응을 분기 단위로 읽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주 단위로 읽었어요. 한국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실험장이 된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만 달리면 사람들이 버티질 못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가가 있었어요. 번아웃이 있었고 과로가 있었으며 경쟁 피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건강 지표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리듬이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가가 컸기 때문에 이 리듬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다는 게 증명됩니다. 즐겨서 달린 게 아니었어요. 달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유럽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조절한 대륙이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속도를 몸 안에 새긴 나라였어요. 일도 압축하고 여가도 압축하고 소비도 압축하고 변화도 압축했습니다. 그 압축이 쌓여 지금의 한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속도를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특이한 성공 사례로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시선을 달리 해보죠. 한국을 유럽의 문제를 푸는 프레임으로 써야 합니다. 유럽 학생들은 보통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모델로 배웁니다. 유럽 밖에서 모델을 가져온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어요. 유럽은 지금 정체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체를 깨는 방식 자체를 보여주는 나라예요. 저는 그 말에 반응하는 제 자신이 불편했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일 수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청년 실업이 길어졌고 지역 양극화가 깊어졌으며 복지 재정은 압박을 받았어요. 스페인은 그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왔어요. 그런데 회복이 길었죠.
그 긴 회복의 시간 동안 유럽의 정책 토론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위기 뒤에 체급을 올렸는데 그 방식이 뭐였나? 그 질문의 답으로 한국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한국에서 보려는 건 단순한 회복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완충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속도였어요. 프랑스는 개혁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저항 비용이 컸습니다. 이탈리아는 정치 교착이 개혁의 시간을 늘렸어요. 스페인은 지역과 산업 구조가 완충에 기대는 경향이 강했죠. 독일은 점진적 합의가 강점이었지만 급격한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은 합의의 모델이었어요. 한국은 전환의 모델이었죠. 그 차이가 위기 이후의 속도를 갈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유럽의 합의 구조가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느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잖아요. 유럽의 합의 모델은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의하는 동안 시장은 움직이고 기술은 바뀌며 경쟁자는 앞서 나갑니다. 유럽이 합의를 마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스페인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역정부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두고 몇 년째 협상하는 장면,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들.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방식이 세계의 속도와 맞는가는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럽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이 현장에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다고요. 행정과 민간 서비스가 연결되는 속도, 국가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작동하는 느낌. 독일은 안전과 규정이 강해서 검증 후 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프랑스는 국가가 강하지만 사회적 합의 비용이 얹혔어요. 스페인은 지역 분권 속에서 행정 표준화가 느렸죠. 한국은 일단 구축하고 개선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표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표준과 규격과 규제의 대륙이었어요. 독일식 표준, EU 규제. 유럽은 자신들이 룰 메이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기술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표준이었죠. 한국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가 감지됐어요. 계약 시간표가 빨라졌습니다.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졌어요. 요구 수준이 올라갔죠. 한국이 빠른 납기와 높은 품질과 대량 생산과 유지 보수 속도를 묶어서 거래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었어요. 속도 표준을 수출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의 속도에 맞춰야 했어요. 룰 메이커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유럽이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속도는 한국의 역사와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결정을 늦추지 않는 구조, 실행 후 개선하는 학습 속도, 위기 때 오히려 속도를 올리는 전환 본능. 이 세 가지는 유럽이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청년층에서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점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동시 공개, 동시 소비, 팬덤의 조직력. 그게 하나의 사회적 실행력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를 통해 한국의 속도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깊고 제도가 탄탄하며 문화가 풍요로운 대륙이라고요.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으면서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바뀌지 않으면 더 빨리 변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그건 한국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향한 경고였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던지는 사람이 유럽의 교수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 마지막에 유럽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비판이 아니었어요.
유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만들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표준을 세웠고 긴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쌓았으며 안정된 제도 위에 수억 명의 삶을 올려놨어요. 유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뤄낸 대륙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성취가 긴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대륙은 멈추기 쉬워요. 유럽은 더 이상 늦으면 사라진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성공이 안락함을 만들었고 안락함이 속도를 잡아먹었죠. 반면 한국은 단 한 번도 안정 위에 선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불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성공해도 안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유럽은 유지를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상향 이동을 설계했어요. 이 차이가 지금 두 대륙의 속도를 가르고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도의 설계예요. 한국은 속도를 감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빠른 의사결정, 짧은 실행 루프, 실패 후 즉각 수정. 유럽은 합의를 설계하는데 탁월합니다. 이제는 그 합의 위에 가속장치를 올려야 해요. 합의가 끝난 뒤 실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합의와 실행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전략 집중이에요. 유럽의 분업은 강점입니다. 그런데 분업이 지나치면 분산이 돼요. 한국은 선택과 집중으로 단기간에 체급을 올렸습니다. 유럽에도 유럽형 압축 전략이 필요해요. 각국의 강점을 묶어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하는 설계 말이죠. 셋째는 위기를 가속의 계기로 전환하는 본능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기술 전쟁이고 공급망 재편이며 안보 재정렬이에요. 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한국은 그 본능을 몸에 새긴 나라예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왜 세계는 한국을 미국이나 중국만큼 주목하지 않았나요? 주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목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패권으로 주목받습니다. 한국은 실력으로 주목받아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계 조선 발주가 쏟아질 때 가장 먼저 계약서를 들고 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납기와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패권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 그게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우주산업. 한국은 다음 판을 이미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현재의 경쟁에서 겨우 버티는 동안 한국은 다음 경쟁의 판을 짜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아니에요. 유럽이 잃어버린 긴장감이었죠. 유럽은 세계 문명을 설계한 대륙입니다. 민주주의를 설계했고 인권을 설계했으며 복지를 설계했어요. 그 설계 능력으로 이번엔 속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21세기 문명은 속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속도의 힌트는 한국에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배우는 순간 유럽은 다시 올라설 수 있어요. 멈추지 않는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정적 속에서 2시간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올 때 저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학생이었어요. 그 믿음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에 질문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중심인가 아니면 중심이었던 곳에 서 있는 건가? 강의실을 나서면서 마드리드의 오후가 펼쳐졌습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었고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렀으며 도시는 평온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여유가 우리의 강점인가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긴장의 흔적인가? 2시간 전에 저라면 당연히 강점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유럽이 철학을 만들었다면 한국은 실행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제도를 설계했다면 한국은 속도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실행과 속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속의 문법을 먼저 배운 나라였어요. 결핍을 시스템으로 바꾸고 위기를 도약으로 바꾸며 불안을 연료로 바꾸는 문법. 그 문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극단적으로 실행한 나라. 그리고 이제 그 문법을 세계가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그 말이 광장을 지나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은 이제 한국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배우려 합니다. 자원도 없고 조건도 나빴지만 우리는 속도로 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